다우지수가 1929년의 고점을 회복한 게 1954년입니다. 거의 20년이 걸렸네요. 25년 걸렸죠. 20년 더 걸렸네. 이때는 미국인들이 대공황에 대한 상처 때문에 거의 한 50년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도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을 많이 기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버핏이 초기부터 투자했던 거는 아버지의 영향 말고는 설명이 좀 잘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워렌 버핏이 남의 돈을 운용했던 게 이때거든요. 53년부터 버핏 투자죠. 기가 막힌 타임부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요. 20세기의 최바닥에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북 언더스탠딩은 매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또 네. 하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네. 오늘 뭐 비도 오고 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요 혹시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노우볼. 이게 두께가 어우 이게 책입니까 이게? 어디가 앞이고 옆인지 모르겠네. 벽돌 같은. 네. 이 스노우볼이 그 워렌 버핏의 전기가 공식 전기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직접 쓰진 않았으나 워렌 버핏이 당시에 앨리스 슈레더 뭐 이런 사람한테 내 전기를 좀 네가 써주게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인정한 하여튼 공식 전기가 이 책을 했고 그런 걸 하나 해주지 않으면 워렌 버핏처럼 유명한 사람은 그냥 아무나 구글링해서 자기가 막 써.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이게 나의 공식 전기입니다 하는 걸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저자가 유명한 사람은 하는데 예. 대체로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한테 맡기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유명한 전기 작가도 또 있죠. 네. 이번에 그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아이작 예. 그분도 뭐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하고 예. 여러분들 다양한 전기를 썼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도 이제 워렌 버핏의 전기인데 네. 워렌 버핏과 그 지인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쓴 일종의 워렌 버핏 전기인데 이걸 쓸 때 워렌 버핏이 도와줬다는 거죠. 자기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제가 여기 서문만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뷰를 해보고 혹시 서로 주장이 엇갈린다. 그럼 최대한 하여튼 나쁜 쪽으로 채택해서 써라. 누군가는 워렌 버핏이 진짜 잘한 거였어.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걔는 사기꾼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쓰면 사기꾼 된다. 사이코로 쓰면 된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워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서문에 있습니다. 여기 서문에. 그래서 그런 뭐 책이다. 뭐 이게 2009년에 한번 출간됐다가 조금 오래돼서 네. 재작년에 다시 조금 번역도 번역을 새롭게 해서 다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읽기가 너무 양이가 어려워. 많아. 이거는 이 보십시오. 이게 한 권의 두께가 이런데 근데 다만 이제 원작이 이러니까 이거 번역을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없고 그래서 야, 저희가 요거를 읽을 수는 없고 도저히 못 읽지. 저희가 읽지도 못하고 요거는 남국민 작가는 못 읽는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읽은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이거 읽으신 분을 전국을 수소문하다 보니 네. 여의도에 있대요. 여의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우연히 또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하여튼 여의도 현인 아니십니까? 여의도 네. 현인. 하여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스노볼 원래 좋아하시는 책이십니까? 워렌 버핏을 좋아하죠. 근데 버핏이 이야기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얘기 재밌게 해. 예. 난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 굉장히 좀 뭐 위트도 있고요. 또 깊이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서점에 가보면 워렌 버핏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책이 100권이 넘는데요. 와. 근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예전에 70년대에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 같은데 뭐 두세 페이지짜리 기고문 예.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주주서한 역시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전직 저널리스트에게 구술을 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이 사람이 직접 쓴 책은 없고 그래서 이 스노우볼이란 책은 버핏이 구술을 하고 금융인stitu션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예. 나온 지 뭐 한 15년 정도 된 책이죠. 예. 또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버핏의 뭐 투자 비법을 알아보자. 이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어디서 많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책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읽으시기에는 실용적인 독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버핏이 살아온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그래서 뭐 이제 버핏이 결국은 사람이란 게 결국 시간의 역사 아닙니까? 예.
자기가 보낸 시간, 같이 교류한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이제 버핏이 어떤 사람이고 인간 버핏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뭐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시대 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짓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핏처럼 막 이렇게 점잖고 항상 투자하면 항상 햄버거 성공하고 먹고 콜라 마시는 소탈한 어. 이웃집 할아버지인데 투자는 잘하고 하루 종일 그냥 사업 보고서나 읽는 어찌 보면 좀 재미없는 아저씨. 재미없는 아저씨. 네, 크게 보면 그런데 예. 이 책을 보면 버핏이 되게 소심한, 굉장히 소심해요. 남 앞에서 근데 덜덜 떨고. 그래서 아마도 카네기 인간론 이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사가지고 했던 일종의 처세술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약한 나머지 그 카네기 인간론 막 수업을 들으러 가고 이런 소심한 모습 일면을 볼 수 있는 게 또 한 면이 있고 또 버핏이 그 처음에 결혼한 1952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뭐 우호적으로 잘 살았는데 와이프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약간의 좀 리버럴한 사람 같아요. 살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옮겨갑니다. 히피들의 도시, 예술가를 후원하고. 그래서 버핏도 후원을 많이 하지만 버핏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정적으로 정해진 투자만 하는 사람이니까 예. 서로를 존중하지만 또 잘 안 맞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은 버핏의 부인이 버핏을 오마하, 버핏이 사는 동네죠. 예. 버핏을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주식 말고는 뭐 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여성을 부인이 소개시켜 줍니다. 별걸 한 다음에 네. 우와. 오마하에 버핏만 살고 와이프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갔는데 네. 그 대신 버핏이 그럼 나는 밥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그랬더니 어떤 여성을 소개시켜준다고? 소개시켜줬다. 그것은 뭐 그냥 대박이다. 집안 일을 하는 사람 아니고요. 예. 사실상의 부부이죠. 진짜 안 사랑했나 보다. 근데 버핏을. 그러기에는 또 아마 이 책에서 또 그것을 얼마나 미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서로가 좀 굉장히 존중하지만 또 그런 관계는 우리로서 참 이해하기 힘든 멀리서 그냥 응원하는 관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그 원래 처음 결혼한 처가 암으로 죽습니다. 2005년인가 이제 죽게 되는데 멀리서 응원하던 그분이. 예, 이제 죽고 나서는 그 독일계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그 돌봐준 사람과 이제 사실상 부부로서 이제 공식적인 부부로서 막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런 게 있는 게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요. 예. 이 책이 1권이 1000페이지, 2권이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요즘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도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 그 책이 760페이지 되는 거니까 2배가 넘는 그런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구나. 근데 뭐 버핏이 1930년생이니까요. 예. 뭐 오래 살다 보니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이니까 예. 뭐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또 어떤 식으로 이 두꺼운 책을 읽어 나갈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핏이란 사람은 부자죠. 지금 이제 2,8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넘는 부를 가지고 있는데 버핏이 조금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주식을 사서.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한 사람들이 빌 있는데 게이츠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는 사업을 일구고 예. 그거를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주식시장의 주가의 가치가 높아져서 부자가 된 건데 이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예. 90년대 이후에 버핏은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조그만 건 잘 못 삽니다. 본인도 큰 기업을 M&A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후기 투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M&A 하고 뭐 이런 식의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식을 사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 가지실만 하고요. 또 장기 가치 투자의 방법론을 또 제시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의 이제 재산은 전부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거의 재산이 단데 그래서 3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의 90% 이상이 65세를 넘긴 나이에 형성이 됐습니다. 저걸 보면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건가? 근데 저 65세 나이에 예. 버핏 재산은 지금의 10분의 그럼요. 1이었다는 얘기인데 한 30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때도 30조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희망이 없네. 3억이나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대부분은 300조 원 벌 일도 없고 예. 또 벌어봤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만 예. 자기 인생에 우리가 뭐 평생 소득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42세가 소득의 정점이라 그러대요. 네. 노동소득이. 네.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정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그 시드머니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나이 먹고도 좀 불릴 수 있고, 우리가 통찰을 어느 정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통찰을 알게 터득하게 되면 예. 이제 불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조 원을 목표로 하는 건 제 생각엔 비현실적이지만 나이 들어서도 상당히 내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저처럼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건 참 희망을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65세에 재산이 30조가 있었으면 나는 더 이상 더 투자도 안 하고 일도 안 그냥, 하고 예. 건물주나 하면서 그냥 말 것 같은데. 건물주도 피곤해. 진짜 그 고쳐달라 월세 그냥 살았을 텐데. 버핏이라 그러면 내가 한 1, 2억 있다 그러면 1, 20억으로 예. 살면서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이제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눈덩이잖아요. 예. 눈덩이를 이제 굴리면 바른 길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계속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오렌 버핏의 보는 스노우볼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예. 또 이 사람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37% 정도 지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네.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회사인데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세계에 한 8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에서. 근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매우 흥미로운 게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 또 야, 내가 이거 왜 샀지? 이거 하는 그 인간적인 고뇌도 보여주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워렌 버핏이 스스로 말하는 최악의 투자 사례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업을 하는 지주회사인데 예. 60년대 초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직물회사였습니다. 직물.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싼, 굉장히 저평가된 직물회사였는데 이 주식이 많이 저평가됐다가 덜썩 샀는데 이게 뭐 사양산업으로 이 미국의 직물산업이란 게 뭐 일본, 한국에 뭐 밀렸잖아요. 이름도 그때도 버크셔. 버크셔 해서웨이였죠. 그래서 이제 버핏은 마음이 약하니까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이 사람이 이제 평판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직물산업은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80년대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간 해고를 시키고 기계장치도 팔고 이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껍데기만 갖고 지주회사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그 비이클을 쓰고 예. 다른 데 투자라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가장 투자에 실패했던 사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투자에 실패했던 사례인데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됐군요. 네, 그래서 그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 그런 회사를 건가? 계속 쓰는. 나 같은 버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지금 주가가 10월 말 기준으로 이걸 뭐 맞는데 51만 불인데 12월 초는 53만 불까지 지금 한 12월 초에 현재 53만 불 정도 거래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쉽게 돼야 된다. 예. 부동산은 사고 팔기 힘들잖아요. 네. 세금도 많이 내고. 근데 주식이 가진 중요한 특성은 황금성인데 이제 버핏은 이제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왜 사고 팔라 그래?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아무나 오지 말아라. 아무나 오지 말고 우리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특히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시장 역행적 투자거든요. 남들이 못 알아줄 때, 남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남들이 가치를 못 알아준다. 나는 이 기업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줘야 주가가 제값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는 게 꾸준히 성적을 내기보다
어느 한순간에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상당히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주주들에 대해서도 너무 사고팔고 이런 사람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거는 50만 불대의 A주가 아니고요. 이 150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한 B주가 있습니다. 버크셔에서 B주는 지금 한 300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뭐 7, 8번 되잖아요. 번째 되니까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넣어야 돼요. 근데 50만 불 이런 건 좀 넣기가 힘들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반주만 이 넣었어. B주식은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150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 B주식은 의결권은 또 A주의 10,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 워렌 버핏의 생각의 정수는 A주에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요거는 그냥 지수만 따라가게. 뭐 주가만 그런 식의 따라가기만 약간 만들어.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투자의 기회를 액면은 1500분의 1인데 의결권을 10,000분의 10,000분의 1이면 1입니다. 주가는 대략 몇 분의 1입니까? 주가는 거의 한 1,500분의 1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약간 의결권 좀 적은 걸 반영해서. 그리고 의결권 프리미엄 같은 건 또 별로 없어요. 이 뭐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 주총 이 축제잖아요. 거기 가지고 뭐 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투자회사로서 운영하는 그 워렌 버핏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떤 지지라든가 믿음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 프리미엄 같은 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워낙 고령이죠. 30년생이었고 찰리 먼거는 1925년생이었습니다. 올해 5월달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까지도 정정하던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버핏도 연령을 보면 이제 굉장히 물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연한이 확률적으로 아주 길진 않을 수도 있는데 버핏 사후에는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뭐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주식에는 의결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버핏 이렇게 쳐보니까 서점에 176개 있어요. 버핏인데. 근데 본인이 쓴 거는 별로 없고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굉장히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지만은 이 두 책이 그래도 공식 정기고 공식 정기 아주 긴 호흡에서 버핏이 자기의 생각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워렌 버핏은 그 버핏이라고 하는 거에 철자가요. BUFFET잖아요. 네. 저게 우리가 그 가끔 부패. 이것저것 먹으러 가면 뷔페. 뷔페 식당. 저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저걸 먹으러 갈 뷔페라고 안 때는 하고 뷔페라고 하고 쟤는 버핏이라고 버핏이라고 하냐? 그 실제로 BUFFET를 그 미국인에게 발음해 보세요. 니네 나라 뷔페 식당은 어떻게 불러라고 했더니 버페이 그러던데? 근데 이 버핏은 물론 발음은 비슷한데 ETT입니다. BUFFETT. T가 하나 더 붙어요. T가 하나 뒤에 더 있어요. 더 있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뭐 다르게 되는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은 BUFFETT구나. 그래 아무리 그래도 뷔페는 아니겠지. 그렇지. 그래도 성인데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똑같이 쓸 리는 없지. 이제 워렌 버핏 완전 투자 기법 이 머니 마인드는 동일한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버핏이 운용하는 거를 따라해서 이제 돈을 번. 실은 이제 물론 버핏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작년도에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그 파운더리 반도체 업체 샀다가 바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뭐 가치 투자자들이 꼭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빨리 오르면 파는 건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버핏을 따라해서 돈을 번 이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은 공시해야 돼요. SEC라고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버핏이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주서한입니다. 이제 주주서한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한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버핏이 이것도 구술을 합니다. 구술을 하면 그 캐롤 루이스라고 하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출신의 여기자가 그걸 또 이제 수려하게 써서 공표를 하고 또 5월 초에 주총에서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이제 두 사람이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 1925년생, 1930년생 두 분이 정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버핏 혼자 나와서 할 것 같긴 한데 예.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 먼거가 빠진 버핏이. 네, 이거는 이제 올해 5월에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였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제 동료들이 네.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 가다가 두 분이 물리적으로 연세가 많으셔서 한번 육성으로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근데 진짜 그 마지막이 먼 됐네요. 거는 어떻게 뭐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앞으로 읽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회차입니다. 이게 정기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가 한 1930년부터 1952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스노우볼 1권의 파트 1, 파트 2 정도 되고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을 만날 때까지가 스노우볼의 파트 1, 파트 2고요.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버핏이 그레엄을 넘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레엄 무조건 싼 주식 좋아하는데 이때 버핏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찰리 먼거입니다. 예,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교황은 벤자민 그레엄이고 마틴 루터는 찰리 먼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영혼의 동반자죠. 그래서 1953년부터 1969년까지 버핏이 직업 투자자가 됐을 때가 다음의 얘기입니다. 지인들의 돈을 모아서 하고 3회차는 이제 70년부터 79년까지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약세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때는 또 버핏의 여성 편력이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좋지. 3회차 기대되네. 3회차. 뭐 이렇게 이제 버핏이 몇 살 때쯤 저런 거예요? 저랬던 거예요? 30년생이니까 40대군요. 40대. 아. 뜨거울 때다. 40대. 어. 그리고 이제 4회차부터 이제 스노우볼 2권으로 옮겨갑니다. 1980년, 1999년이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버핏이 투자하는 건 비교적 점잖은 투자입니다. 저평가된 주식 사서 기다리고 이런 건데 이때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월스트리트 류의 아주 멜빵바지한 그 머리 이렇게 올려붙인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막 했던 시기고 90년대는 또 이제 성장주가 올라갔던 그런 시기니까 요거 한번 4회차에 말씀드리고요. 이 스노우볼이 2000년대 초까지 얘기니까 마지막은 스노우볼 2권 마지막 부분과 스노우볼 이후에 워렌 버핏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버핏의 일생을 쫓아가면서 얘기할 거고요. 또 이 시기는 자본주의 현대사입니다. 1930년이면 대공황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던 자본주의 역사를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현의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또 중간중간에 버핏이 투자했던 구체적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예. 합니다. 책이 다 있구나. 야, 엄청난 책이네. 일단 버핏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신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예. 약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그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은 매우 독특하신 분인데 버핏 스콜레니카 앤 컴퍼니라고 하는 증권 중개 회사를 차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드만삭스. 그냥 지역에 전화기 갖다 놓고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이런 사줘, 뭐 팔아줘, 그거 그냥 그런 대행해주는 거 해주는 그런 거죠? 회사인 거죠. 근데 이 버핏 스콜레니카 앤 컴퍼니를 창업한 게 1930년입니다. 예. 대공황이 나서 아이고. 주식이 아주 망가지고 있는데 창업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통 인물이 아닌데, 예. 근데 이 아버지가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 사선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당의 주류에 어울리지 않는 독불 정치인이 되고 어떨 때 한편으로는 예. 약간 이제 극우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굉장히 또 독특한 캐릭터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버핏도 초창기에는 이 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했던 공화당 지지하던 사람인데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죠.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뭐 그 힐러리나 아니면 오바마한테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에 보면
약간 좌절하기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독특한 면이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수에 굉장히 밝아요. 수에 밝아요? 수에 진짜요? 밝은데 이것이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 이런 거 아니고요. 찬송가 작곡가의 나이가 나오면 나이를 막 서로 더한다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나 성경 쪽에서 수가 특정 문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계산한다라든가 간호사들의 또 지문을 수집한다라든가 또 차가 오가는 번호판 같은 거 연산한다라든가 가끔 저는 지루할 땐 그렇게 합니다. 앞차 번호판 4개다 더해보기, 곱해보기 막. 그거 한다고? 그러시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수에 굉장히 야. 좀 그 친한 예, 그런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버핏이 나중에 보면 기업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인지 들고 오면 예. 내가 한 2, 30분이면 투자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근데 실은 버핏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수치에 밝지만 그 수치란 게 매우 좀 직관적인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뭐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예.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금리로 나누어 가지고 뭐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네. 뭐 금리를 뭐 가지고 할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버핏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뭘 그렇게 복잡해 그냥 뭐 미국 국제 10년물로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좀 치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줍은 소년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얼마나 수줍었길래. 그 여성과 연애할 때 예.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막 이런 어버버 우리 사람 많은 사람들 말할 때 약간 어버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버핏이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웅변가까지는 아니지만 위트 있게 말을 잘하는데 예. 상당히 기본적으로 조금 내향적인 사람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 그래. 그러니까 오마하에 혼자 살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원래 예. 그리고 너무 외향적인 사람은 투자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업에 어울리지, 영업에. 투자는 그냥 혼자서 어차피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 생각해 보면 예. 저에게는 그런 인과성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주 뭐 외향적인 사람도 성공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요즘 투자가 예전에 언더스탠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한 자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기질과는 무관하게 조금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남들게 다르게 사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뭔가 우리가 좀 이제 매시브한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뭐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예. 조금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한 것 같고요. 뭐 저는 시장의 쏠림은 워렌 버핏처럼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꼬마 워렌 버핏이 한 5세 전후한 시절부터 껌을 팝니다. 껌. 그리고 막 코카콜라 팔아요. 들고 다니면서 코카콜라를 팔고 중고 골프공도 팔고요. 근데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워렌 버핏도 기본적으로 뭐 저는 아주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번 거 거의 다 기부하거든요. 뭐 이제 빌 게이츠제나 이런 기부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데 버는 건 약간 개처럼 버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버는 건 아닙니까? 중고 돈 되는? 골프공 할 때도 예. 자기 동년배 친구 하는데 한 친구를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와서 꺼내도록 해요. 아, 넌 꺼내. 예. 꺼내. 그리고 이 사람이 차를 사기 전에 예. 자기 동네 네브래스카에서 이웃의 차를 빌려서 타는데 기름을 안 넣고 돌려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쓰는 건 매우 고상하게 쓰는데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집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은 거의 귀족이죠. 예, 돈은 뭐 그거는 어떤 결과물이고 품위 있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매우 좀 흥미로운 뭐 다 팔아요. 그리고 1942년이면 만으로 12살입니다. 이때부터 주식을 삽니다. 12살 때부터요? 시티즈 서비스라고 하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자서전에 나오는데 예. 동생과 같이 38불짜리 주식을 삽니다. 세 주. 근데 주식을 사자마자 이 주가가 첫 투자가 한 25불까지 떨어집니다. 동생은 학교 갈 때마다 오빠를 쿡쿡 찌릅니다. 아, 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돼?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통찰이 야, 돈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되겠구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 뭐 이때 아동 버핏이 가치 투자 이런 거 알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해서 워렌 버핏 투자 조합을 만들 때도 돈을 아무나 받지 않죠. 자기 돈 가려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핏을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예. 한국에도 성공한 기관 투자가분들이 계시지만 가치 예. 투자로. 예. 근데 제 주변에는 가치 투자의 방법으로 개인이 돈 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빨리 팔아라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런 외풍에 좀 덜 흔들려야 왜냐하면 되는 남의 돈을 받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돈을 대신 운용할 수도 있는데 예. 법인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도 월급쟁이거든요. 그럼 그 성과를 자기 돈도 아닌데 단기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남의 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12살 때 동생과 하면서 조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팔면서 14살 때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야. 그리고 45년도 15살 때 $1200. 그러니까 계속 모아가지고요. 지금 농장을 매입합니다. 계속 돈을 버는군요. 어렸을 또 때. 경마 애널리스트도 했습니다. 경마 와. 예상지도 만들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고, 이건 뭐 아버지 영향을, 증권맨이었던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숫자에 이 심취하는 좀 약간의 오타쿠 같은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대학은 펜실버니아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요. 근데 2년 다니다가 다시 옵니다. 뭐 별로 학교 수업에도 크게 흥미를 못 느꼈고, 자기 동네, 그 네브래스카로 다시 와서 졸업을 하고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 MBA를 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봐도 뭐 근데 왜 될 것 같다라는 확신에 대한 공감은 안 가는데 안 됐어요. 안 하버드는 됐는데 안 되고 드디어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때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특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이 이제 1950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1934년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 대학 MBA 교재입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그 책 자체가 네, 예. 대학 교재입니다. 1949년도에 이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대중서를 간행합니다. 근데 49년도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워렌 버핏은 이미 이 콜롬비아 대학 MBA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 도서관에 있는 증권책, 주식책은 다 읽었고요. 그러니까 증권 분석과 이 현명한 투자자도 당연히 받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버드 갈라 그랬지만 콜롬비아 대학 진학한 거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에 벤자민 그레이엄과 이제 사제가 되죠. 진짜 사제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제 그렇지만 실제 사제이고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쳤지만 자산운용사도 했습니다. 그레이엄 뉴먼이랑 자산운용사를 했는데 거기서 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자이기도 했고 사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키즈네요, 키즈 완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스노우볼을 보면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큰 영향을 받은 거는 맞는데요. 이제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뭐 나머지 15%가 뭐 예컨대 찰리 몽거나 필립 피셔나 그런 사람일 테고요. 그래서 받았지만 이미 갔을 때는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충분히 다 알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배움을 받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대등하게 토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노우볼에 나옵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버핏이 살았던 이 시대의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주식이 어려웠던 시기였죠. 1930년이 대공황이었죠. 이때 광란의 20년대를 보내면서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1932년 저점을 치고 전체적으로 이때 주식에 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식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스케일을 짧게 그린 건데요. 다우지수가 1929년에 고점을 회복한 게 1954년입니다. 거의 20년이 걸렸네요. 25년 걸렸죠. 20년 더 걸렸네.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100포인트 처음 간 게 1994년인데요. 1100 위로 올라간 게 2005년이니까 20년은 아니지만 11년 걸렸고, 또 일본 니케이에는 뭐 워낙 버블이지만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접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기록했던 39,000행은
지금 34년 지났지만 아직 못 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주식이 비싸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독특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주식 투자로 막 열광을 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쉬운데 이때는 미국인들이 대공황에 대한 상처 때문에 거의 한 50년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도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을 많이 기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버핏이 초기부터 투자했던 거는 아버지의 영향 말고는 설명이 좀 잘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워렌 버핏이 남의 돈을 운용했던 게 이때거든요. 53년부터 버핏 투자죠. 기가 막힌 타임부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은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20세기의 최바닥에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높을 때 들어가기 쉽잖아요. 네, 남들 싸게 사야 할 때. 된다니까. 운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식을 싸게 뭐 사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야,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예. 투자 시작 시점은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싸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났더니 굉장히 좋은 시절에 투자를 했고 특히 남의 돈을 맡아서 운영한 전문 투자가 된 후로는 주가가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참 저는 운이 가진 중요성이 그러네. 예, 저는 뭐 어떤 영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 맞는데 실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운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는데 버핏도 그런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해 한 해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S&P 500이 2년 연속 떨어진 게 두 번밖에 없어요. 올해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떨어진다. 예. 이거는 73년, 74년 오일 쇼크 때 이때 두 번 떨어졌고요. 닷컴 버블 때는 한 3년 떨어졌네요. 뭐 이제 연속적인 궤적이 최근 한 80년 동안에 연속 떨어진 게 두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네. 코스피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지만 외환위기 이후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주가 지수는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버핏이 투자를 했을 때는 이때입니다.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하락. 이때도 3년 연속 하락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어려웠던 시절에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주 싸게 거래되는 주식이 많았고 그래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진짜 싼 주식, 예. 담배 꽁초 주식. 그러니까 나쁜데 나쁘니까 싸겠죠. 그렇지만 꽁초에서 내가 몇 번 빨고 버리면 되는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시기가 한 1960년대까지는 대공황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싼 주식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버핏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60년대 후반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돈을 돌려줍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싼 주식이 별로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어쨌든 투자 시기는 굉장히 좋았던 뭐 이런 시기 그러니까 뭐 사실 좋았다라기보다 굉장히 엄혹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버핏의 투자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 어렸을 때 얘기 드리니까 약간 시대 환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핏이 태어나서 195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통화 질서도 뭐 좀 애매했던 시절이었어요. 대공황 이전까지는 근본이제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만들어지고 제일 큰 경기 후퇴인데 예. 유동성을 돈에 묶어두면 안 되죠. 돈을 중앙은행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33년부터 미국이 금 보유를 불법화합니다. 개인이 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금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미 이게 거의 뭐 한 40년 가요. 그 대신에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주는 예. 금태환을 해줬는데 미국 내에서는 금을 가질 수 없게. 금을 가질 수 불법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통화 질서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 시기는 질서가 어수선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로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 이전에는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치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기업이 제때제때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거 막 발표하고 하잖아요. 근데 대공황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발표를 안 해도 됐어요. 자기 마음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주총 가서 이 벤자민 그레임 자서전을 보면 매출을 막 물어보는 게 나와요. 1920년대 매출을 물어보는데 회사가 말 안 해줘. 그러면 이게 뭐 도대체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의 투자는 이걸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투자 기법 어느 투자자의 회상인 예. 그 제시 리버모 이런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뭐 심리가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면 엘리오트 파동 이론이나 아니면 다우 이론처럼 차트 보고 투자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1930년 대공황이 이제 생기면서 금융에 대한 규제나 금융 정보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같은 게 만들어져서 네. 막 작전하는 사람들 막 벌도 주고 또 공시제도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실은 가치 투자의 기원은 1934년도에 증권 분석이 나왔던 그러니까 증권 분석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런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의 아주 초창기 멤버라고 봐야죠. 그 이전에는 뭐 가치 투자라는 걸 할 수가 거의 없었던 없었고. 그런 굉장히 그런 환경이었죠. 시조새에 가깝군요. 시조새. 네, 뭐 이거는 워렌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극단적 보수주의자였어요. 경제적으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자를 나누는 기준은 진보주의자는 시장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영국의 경제학자인 그 케인즈가 아이디어를 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한 걸로 평가를 받죠. 예. 반대로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아예 가능하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답이고 왜 정부가 개입하려 그래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스노우볼 1편을 보면 하워드 버핏과 그리고 청년 워렌 버핏은 이게 미국이 너무 사회주의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미국의 좀 이제 그 우파 사람들은 이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 좌익으로 막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핏이 자라는 아버지는 여기도 조금 더 나가서 196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아주 우파 중에서도 소수파 같은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버핏의 초기 투자했던 시기는 이 시기죠.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정부가 뭐 개입했던 시기. 예,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가 다음 탄 2회까지 말할 투자의 시기입니다. 정보가 많은 걸 하고 이때 보시면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가 50년대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S&P 500 지수네요. 예. 근데 GDP 대비 재정 지출이 20%를 넘어갑니다. 굉장히 정부가 경제 운영을 많이 하는 건데 최고 소득세율이 90%가 넘습니다. 부자가 돈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고 그 대신에 정부가 많은 걸 하는 그런 경제였었죠. 그래서 버핏이 초기 투자했던 시기는 이제 이런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버핏이나 버핏의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창발성을 좀 제약하고 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최고 소득세율이 90%면 네. 일을 해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버는 낙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자들은 낙이 없는 거죠. 다 가져가는. 제가 어렸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스웨덴이나 이런 지금 복지국가 모델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서도 그랬어요.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모델이었던 시대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있었죠. 케인지안의 진짜 케인지안의 시대군요. 네, 야, 맞는 최고 것은. 소득이 저렇게 높으면 연소득이 한 뭐 1000억 이상일 때 매기는 그 기준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한국의 감으로 따지면 한 6, 7억 이상 벌면은 다 최고 6, 7억이나 뭐 소득이었는데. 30억이나 큰 차이가 없는. 큰 차이가 없는. 정부가 저게 가져가는. 올릴 때가 45년, 40년이니까 저 때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니까 군비 마련을 위해서 좀 급하게 가져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60년대 중반까지 야, 이게 70년대까지도 이게 세율이 70%가 넘습니다. 꽤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네. 그래서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너 얼마 벌었어? 10만 불 벌었는데요. 확실해? 알았어.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솔직히 나 이게 200만 불 벌었지롱 뭐 이런 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저 90%라도 세금 내고 있지. 완전 투명하게 했으면. 요즘처럼 소득이 투명한데 저런 세율이 적용했다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저 얘기 하냐면
요즘 증세냐 이제 감세냐 이런 논의할 땐 항상 저거 갖고 와요. 야, 미국이 예전에 얼마 냈는지 알아? 미국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소득세가 저소득세였어.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가 나는 몰라. 나는 어차피 소득 최고 구간 아니니까 관계 없지만 야, 저거 되나 저게? 그랬던 생각을.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떡볶이 사 먹는데도 카드로 넣어가지고 다 투명해지니까 예, 조금 결국은 뭐 이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정보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던 거에 좀 이제 극단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8, 90년대는 또 정보의 힘이 너무 작아지고 시장에만 맡겨놨다가 또 탈이 났던 세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영향이 컸던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였음에도 그 극단적인 60년대였고 이 시기에 대해서 뭐 버핏은 굉장히 붕괴하는 불만이 많았던. 예. 아버지는 거기 완전히 반대하는 이거 뭐 민주당의 철학이고 아버지는 이제 공화당의 하원 의원을 4번이나 할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의 철학이라고 파란색으로 쓰셨어요? 그냥 써보니까 그런 깊은 뜻은. 아까부터 진보는 다 파란색으로 하고 그런가요? 보수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을 텐데 그건 오늘 뭐 파란색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도 요즘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건 이제 로버트 슐러 교수 홈페이지에 나오는 굉장히 100년 동안의 미국 시장의 PER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시절에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공황 때 버블이었고, 야. 예, 그러니까 이때 투자를 이제 했던 것이죠.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버티긴 그럼요. 했지만 이때는 또 근데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이때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좀 많았던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아니 그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완전 투자의 초심자예요. 근데 하필 완전 고평가의 시대야. 그럼 그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해도 다 안 되는 건데. 시장은 기다려도 일본을 보면 대만을 보면 대만 가권지수의 고점이 91년이었거든요. PER이 100배가 되고 근데 그게 한 25년, 27년 지나면서 회복이 됐고 니케이도 89년 고점을 저는 진짜 못 갈 줄 알았는데 얼추 지금 뭐 35,000엔, 6,000엔 가니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좋은 종목이 나오고 해서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증권주의, 건설주의 고점이 혹시 언제 같으세요? 우리나라 건설주 고점이요? 네. 그 80년 언제 2000년대, 2000년 초반 아닐까요, 혹시? 79년입니다. 79년이요? 건설주 파동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종 지수가 예. 100이 안 될걸요? 와. 우리나라 모든 업종 지수는 80년 1월 4일 100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가 2,500이니까 26배 오른 거고요. 건설주는 그동안 안 올랐어요? 건설주는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지금 한 8, 900은 돼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예. 근데 이제 세상에. 지금 100이 안 되니까 아이고야. 그 다음으로 낮은 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360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또 자본주의도 대공황이라고 하는 최악의 도전을 받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전쟁이 결정적으로 또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뭔가 파괴하고 건설하고 하면서 1950년대부터 또 좋은 자본주의 황금기간 20년 진행이 됐으니까 버핏은 어쨌든 좀 운때가 잘 맞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도 네. 버핏의 스승이라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됐던 당시 거죠. 상황이 무슨 고평가라는 건 없고 다 저평가인데 그 중에서 특히 뭐가 싸냐? 그 저평가도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이 장부상의 가치, 우리가 뭐 기업들 이때 되면 영업 그 재무제표를 발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무 상태에 나오는 자기 자본은 100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50밖에 안 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주식을 이제 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핏과 이 벤자민 그레이엄 이제 이 책에서 의견의 차이가 가이코라고 하는 버핏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지금도 가이코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죠. 예. 그 손해보험회사인데 그때 이제 버핏은 그 1950년대 초에 이 벤자민 그레이엄 배울 때도 가이코를 많이 삽니다. 근데 이건 벤자민 그레이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살 주식이에요. 너무 비싼 주식인데.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버핏은 50년대까지는 싼 주식을 샀고 싼 주식 샀다가 덥석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했던 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책이 스노우볼 그 초창기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주의 매우 두꺼워요. 예,
딱딱하고 이 책은 조금 말랑말랑하게 썼지만 그래도 읽기 친절한 책은 아닌데 굉장히 이제 훌륭한 또 이제 이 1권을 보면 이제 월터 슈로스라고 하는 우리 가치 투자의 대가죠. 대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투자해서 돈을 번 2000년대까지 투자했던 아주 투자자고 또 빌 루안이라고 하는 또 전설적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과 그레이엄 교수 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교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저는 이 가치 투자자가 결국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미스터 마켓 시장이 합리적인가? 대체적으로 그 대학생들이 배우는 투자론 교과서는 시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은 변동성이야. 변동성이 크게 나쁜 건데, 근데 우리의 직관과 안 맞죠. 무슨 변동성이 뭐 위험이야. 손해가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위험이라는 거는 초과 수익을 못 얻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전제가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스노우볼도 읽으셔도 좋지만 현명한 투자자의 8장이 미스터 마켓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때때로 비합리적이다. 어떨 땐 너무 달아오르고 어떨 땐 너무 침울하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의 기본 생각이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침울해. 싸게 주식을 팔아. 그럼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건 결과적으로 좋은 기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좋아질지 내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여윳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마진이죠. 내가 싸게 사더라도 내가 틀릴 수가 있어.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싼 주식을 사야 되지.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일 때는 자기 자본이 100인데 시가총이 50밖에 안 된 그런 주식이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계산한 가치가 100이다. 근데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래서 8, 90짜리 주식을 사면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런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는 100으로 봤는데 80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54.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싼 게 그 벤자민 그레이엄 대공황 이전의 시절에는 싼 주식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만 투자해도 기회가 많았어요. 혹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가 그렇고. 근데 보통 때는 지금은 정보도 효율적이고 싼 줄 알고 들어갔더니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싼데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몰랐을 뿐이지. 비즈니스 아까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워렌 버핏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주식이 패닉이 2018년에 있었고 2020년에 있었고 또 2022년에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2011년도 있었고 2008년도 있었고 2003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안 빠져 그러지만 시장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과하게 빠질 때가 안전마진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싼 주식을 잘 고르자라는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빈번히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 안전마진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가 기다리기가 참 힘들죠. 너무 자극이 그 순간에 많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2003년, 2008년, 2011년, 그리고 2018년, 2020년, 2022년. 최근 한 20년 동안에도 한 7번 정도가 주식을 사기 굉장히 괜찮은 기회들이 왔거든요. 폭락장. 네, 그런 거죠. 그런 건 늘 오는 거죠. 그렇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막혀 있는 시장에서는 좀 쌀 때 안 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남들과 같이 사서 마음이 편해질 때 사면 장기적으로 승률은 좋지 않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기 뭐 이제 좀 경구나 잠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투표지 계산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인기 있는 게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이다. 결국 벌어들인 이익에 수렴한다.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게, 그 기업이 가진 가치에 수렴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미스터 마켓의 관점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가치에 수렴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뭐 인기 있는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뭐 이제 수렴한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목록을 적은 게 한 70쪽이라 됐는데 지금은 한쪽도 다 채우지만 99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중한 투자 또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산 기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고 좀 신중하게 이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생각보다 좋은 생각으로 인해 더 많은 곤란을 당할 수 있다. 좋은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예. 투자는 의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게 90% 될 것 같으면 예.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가 딱 한쪽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면 예. 시장은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훌륭한 말 같아요. 좋은 생각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과하게 포지션을 잡고 뭐 이런 거죠. 또 메아리처럼 남이 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독립적인 사고, 완전만진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거는 진짜 너무 맞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해. 어떤 말이요? 예를 들면 좋은 생각도 네. 내가 투자를 하려면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확신이 없는데 고민해.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싼 걸까 열심히 고민했는데 확신이 안 쓰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워렌 버핏의 말을 좀 보강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주식을 덥석덥석 사니까 내 인생에 주식 살 기회가 20번 정도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이게 어떻게 워렌 버핏이 뭐 65세 이상의 부를 많이 벌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 부자 만들어준 게 애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몇개안 코카콜라 되죠. 예. 몇 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매월 쫓아가는 것처럼 투자 아이디어를 일주일마다 그렇지. 혹은 뭐 장중에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뭐 무망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늘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 비워놓고 현금으로 있다가 낮은 밸류가 오는 이른바 폭락장,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 뉴스 나오면 그때 알려줘?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사는 게 그거는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예금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라 그러면 저는 뭐 얼마 전같이 금리가 낮을 때는 ETF 시장을 추종한 ETF 그냥 적립식으로 저축하듯이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은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게 성장이 너무 둔화가 돼서 주식의 그 전체 인덱스가 크게 낭패는 안 보는데 들고 있어도 잘 못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이 시장의 ETF,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그냥 저축하듯이 저축의 개념에서 빼서 그냥 월 적립식으로 사다 보면 제 생각엔 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지수 같은 거 따라가는 거 세라. 그냥 그냥 길게 그럼 하면.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사고 막 하게 되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쌀 때 좀 많이 사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적립식이라는 게 그런 예전부터 의미가 있죠. 물론 네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좀 많이 넣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알기가 참 힘든 알기 것 없죠. 같아요. 예. 그리고 적립식은 처음에 넣을 때는 뭐 요만큼이니까 네. 라고 해서 넣는데 예. 이게 막 이게 한 커져요, 10년씩 쌓이잖아요? 내 돈이 다 여기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시불로 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계속 모아두다 보다 계속 모아두지 말고. 뭐 결국은 모았으면 좀 팔고. 어느 정도, 예, 뭐 그것도 결국 이제 굉장히 질적인, 기계적으로 하기 힘든 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제자리에 오지만 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고, 그냥 예금하다가 그러면 서킷 브레이크가 같은 달에 2번 이상 걸릴 때 네. 그런 날은 좀 더 그런 넣는다? 때는 그냥 산다. 어. 갖고 있던 돈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모른 척하고 버티고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고. 그 전략이 낫지 않습니까? 매번 뭐 그런 것도, 들고 근데 하는 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는 뭐 서킷 브레이커가 한 달에도 여러 번 걸려가지고, 네, 정답은 없지만, 싸게 산 오히려 것 제 같은데 생각에는 뭐 한국 시장은 시장 PBR 0.85배 밑에서 뭐 사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적정한 가격 가치를 정해놓고 그 예. 밑으로 떨어지면 산다. 네. 제 생각에 코로나 나눠서.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한 2,000 정도가 근데 뭐 주가가 꼭 거기 2,000에서 멈춰지나요? 1,400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1,400에 주식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2,000부터 이렇게 뭐 사나갔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제 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뭐 정해진 답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 20번 인생의 20번을 내가 투자한다는 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인생 동안 총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 20번을 나눠서 이제 하나에 한 뭐 몇천만 원씩 넣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아니, 샀다가 팔으면 한 번 기회가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샀다가 팔으면 기회가 날아가는데 그 말은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네. 버핏도 포트폴리오 보면 사실 생각보다 기업 많지가 않잖아요. 하나가 애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 애플 50% 몰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집중 투자를 하죠. 집중 투자를 하는 건데 엄청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거를 하기 위한 신중하게. 애플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얼마나 자기 확신과 자기 학습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마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뭐 저와 같은 보통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해도 안 되는 건데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강박증을 가지게 되면 그건 더 안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버핏이 좀 젊을 때 투자를 네, 했던 다음 그 시기에 시간부터는 대한 이제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로서의 버핏에 시기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네요. 말씀을 보니까 드리겠습니다. 쌀 때였네. 너무 타이밍이 좋았네. 버핏이 예를 들면 뭐 1998년에 시작했다면 투자를 하다가 망하고 나는 주식하면은 내 손에 장해진다 그랬을 거야. 이것도 보니까 시기가 어. 많이 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간중간에 주식이 비싸졌을 때 예. 버핏이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운 좋은 시기에 시작했다 버핏이. 출발은 매우 좋은 시기였다. 그리고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었다는. 얼마나 운이 좋아. 당시에 주가가 쌌어. 스승도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역시 사람을. 어? 그냥 인생에 고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릴 때 좀 고생을 좀 했네 이분이. 뭐 이런저런 장사도 좀 하러 다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투자에만 몰두하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평탄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던 근데 것 같은데. 아주 뭐 생계형 투자자는 아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할아버지가 그 오마에서 잘 되는 그 가게를 상점하셨어요. 생활용품 파는. 근데 왜 그런 집 도련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랬을까요? 돈 버는 게 좋았던 거지. 또 그때 또 대공황 때는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난했던 때고 확실히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봅니다.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증권회사. 주식 브로커. 예, 주식 브로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한꺼번에 다 못 읽어요 이거. 어, 예. 자, 미국에서 끝났어요. 예,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